자, 감상적 읽기입니다. 글 읽기 방법. 아이고. 자, 감상적 읽기는 여기 나오지만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서 읽는 건데 읽어보죠. 감상적 읽기는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 받아들이고 내면하는 읽기 활동. 그래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하는 게 필요하다. 내면하는 내 걸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감상적 읽기는 앞에 살펴본 사실적,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읽기 방법. 세 가지의 방법이 앞에 세 가지 방법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차원의 활동이었다면 감상적 읽기는 글의 내용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정의적 차원의 활동이다. 여기서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여기 앞에는 정확한 이해는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을 위한 것이었지. 이를 위해 독자는 글의 구조와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와 내용, 표현이나 분위기, 글에서 표현된 심리와 정서 등을 음미해가며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읽는 방법은 여기 나오듯이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 찾아보기. 음. 자, 소설이나 수필을 읽는 경우 자신의 경험은 어떤 특정한 글귀나 사건 또는 인물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특정 부분이 나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연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읽는 것은 이러한 내면적 공감을 경험한다. 이 내면적 공감이 바로 뭐야? 글귀, 사건, 인물을 계속 떠오르거나 나의 과거나 현재 상황이 연상될 때 그걸 내면적 공감이라고 하는 거야. 자신의 감동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돌이켜보고 찾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점검하는 것이 좋다. 공감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공유하는 것.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글을 더욱 넓고 깊게 감상하려면 자기가 감동한 부분과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는 것. 자, 서로 다른 관점의 다양한 느낌과 해석, 가치부의 다양성을 경험으로써 우리는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의 감동한 부분과 그 이유를 공유해야 되는 이유는 더 깊이 있게 더 풍부하게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때문이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동적인 부분 내면화하기. 자, 보시면 내면화란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내면화는 잘 보시면 독서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꼭 감상적 읽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감상적 읽기에서도 필요하다. 그 말은 다른 읽기에서도 내면화는 필요하다는 얘기야. 책을 읽고 전과 다르게 느끼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면 감동의 내면화가 그래서 마음을 정화하고 정서적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 요거 했나? 동해바다 후포에서? 했어요. 했어?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부제고요. 후포에서는 나의 현재 위치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 바다를 보면서 깨닫게 된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설일 수도 있어요. 원래 밉다면 누가 미워요? 원수가 더 미워야 되는데 친구가 더 밉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역설이라고 안 써있지만 역설법도 안 써있다고 했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지.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 방석만하게 그리고 동산만하게 점층법 점점 정도가 강해지고 커지는 것.
것이 때가 많다. 자, 요럴 때 더 미워지는 날이겠지.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작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요렇게 자,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는 그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돌처럼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넓다란 바다처럼 너그러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음, 뭘 받아들여? 자, 너그러워지는 것,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뭘 받아들이는 거야? 타인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 자,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목은 맺고, 자, 자신은 치열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반대가 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남에게는 너그러워지고 나에게는 엄격해지는. 바다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여기서 바다와 나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바다는 어때요?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너그럽죠. 나랑 다르죠. 그런 부분. 자, 동해는 바다는 성찰의 매개체.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드러내는 이 작품 자아 성찰. 요게 바로 뭐예요? 어, 성찰적 태도죠. 이 작품은 다 반성하는 작품입니다. 동해를 보았던 경험, 사소한 일 때는 친구에게 서운했거나 속된 일들을 우선 떠올리면 독자는 시의 내용에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반응은 내면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공감과 공감, 내면화를 거쳐 인지적 차원의 읽기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감상적 읽기의 효과. 나가보죠. 내 윤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자, 수필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때 내는 작가 자신이고요. 윤현의 울타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작품이겠습니다. 수필이에요. 내 윤현의 울타리, 어떤 보호막,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지. 자,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을에 언제나 늘 행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회상의 매개체? 아직은 모르겠어.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던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 없이 쓸데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들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자, 자기가 유년 시절에 살았던 그곳 마을의 특징입니다. 탱자나무가 집집마다 많았다.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차. 지금도는 현재고요. 성인이 된 나죠. 자, 고향에 대한, 고향을 하면 연상되는 건 아주,
감각적인 거죠. 미각, 시각, 후각. 아주 감각적으로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 탱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소읍, 작은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음.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은 예사, 늘 있었던 일인데 보통이었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썽이나 덧나서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뻘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말줄임표로 여운을 주는데 여기에 생략된 건 뭐겠어? 얘네들도 다 가시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살짝 확장되죠. 탱자나무에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는 나무들을 다 떠올립니다. 왜 가시가 있지? 어린 시절에. 자,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 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어린 나의 순진한 생각.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것이라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가시가 있는 거다. 요거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얘기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속하는 것도 있고 써서 못 먹을 수 없거나 독성이 있거나 흉하게 생긴 것 이렇게 일반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중에 탱자나무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탱자 꽃잎을 보다가 바람에 흔들리다가 자기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좀 성장하기 시작한 거지.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아마 이사를 가게 됐나 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갖췄던 공격적인 방어를 위해 갖추었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오히려 자기를 해치기도 한다는 가시가 가진 양면성,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자, 그것은 자, 향긋한 탱자, 자,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었던 것은 유년 시절이었고 그것이 들어있지 않게 된 건 유년이 이제 유년을 벗어난 거지. 성장한 거야.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 이때 돌멩이는 시위할 때, 학생 운동할 때, 민주화 운동할 때,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곤 했다. 친구나 얘네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많았다. 여기 지금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어요. 박스 친 것들, 내 일상을 얘기하는 거지.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었으며 자, 이렇게 박스 친 것들 이미 나와 있지만 술잔도 박스로 안 쳤네. 얘네들은 자 유년 시절 손에 들렸던 탱자랑은 다른 거지.
탱자위가 있을 땐 어떤 순수한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때는 삶의 무게, 힘겨운 삶. 그런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자, 내 속에 자라나는 날카로운 가시들. 이거는 아마 무슨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지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가시는 꽃과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자기를 찌르는 건 세상에 찌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찌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모두. 자, 그러면 원래는 없었다가 자, 세상으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에게 찔리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지게 됐고 그것을 뽑아내고 싶지만 뽑을 수 없는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자, 속성이에요. 외부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찔림으로써 가시를 가지게 되었는데 탱자나무 같은 것. 근데 이것의 특징은 뭐예요? 쉽게 뽑아낼 수 없는. 두 번째, 뽑아내려고 몸을 가시가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대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키우게 된 내 안에서 자라는 가시들은.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어?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1과 2의 사연 때문에 가시를 수용하는 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애매해. 여기 지금 예시 답안을 잠깐 봐봐.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내가 볼 땐 자신을 지키기에 가지게 된 꽃나무들의 가시 같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에 가지게 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공격성, 순전히 방어적이지만 그것은 나의 생존이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게 된 어떤 공격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 걸로 해석하는 게 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크고 작은 가시를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것을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은 주어진 것이니까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삶의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나왔다. 전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요걸로 이해해 주세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자책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유체적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자, 여기에 자, 용모나 육체적 장애가, 그다음에 가난한 환경이,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나열합니다.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이.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의 또 가시는 약점 내지는 결점, 어떤 나의 한계들이겠지.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된다.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한다. 자책. 자책하고 세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로드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는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각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 다리. 그건 나의 삶을,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내가 가진 단점이나 약점,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요소로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로드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객관한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힘이, 그 어떤 한계나 어떤 약점의 양면적인 측면이죠.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가느냐. 요게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쉽게 생각했을까?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 전에 얼마나 웃자라 쓸데없이 확 자라버렸을까. 그래서 뺄 수 없는 그 삶의 가시 덕분에 우리는 인생이라는 걸, 인생의 소중함이라는 걸, 그 고통이 깊이를 크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 여기 요거 어디서 나온지 알아? 여기서 나오네. 쭉 줄이면 용모, 가난, 나약, 재능. 요거를 그대로 거꾸로 받아 가지고 아름다움, 가난의 반대 부유, 너무 강함, 나약하지 않고, 재능이 없는데 재능이 많은 거. 이것들은 여기는 가시가 있는 것과 대조되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은유적 표현입니다.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 있다.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역설적 인식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탱자나무의 가시, 유년 시절에 그 탱자나무. 그래서 울타리는 보호해주고 자랄 수 있게,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울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누구나 마음속에 탱자나무와 같은 가시가 자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고 울타리. 글쓴이는 자,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벗어나고 싶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생의 소중함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끝.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를 떠올리곤 한다.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 도단하는 건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환,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진다. 가르침처럼. 자, 그래서 어, 고향의 탱자나무를 떠올림으로써 현재의 괴로움을 견디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내게 열매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친 나무, 내가 살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자, 잃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 가시를 뽑아서 버리려는 태도를 버려야 될 것. 지켜나가야 될 것. 가시를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지켜가야 되는 거.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짚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된다. 위로를 받는 겁니다. 어린 시절 고향의 탱자나무를 떠올리면서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며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총총이는 바쁘게, 바하게. 만일 가지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자기가 따서 가면 되는 건데 요때 마지막에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는 가시들을 간직한 채 그 고통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면서 얻게 된 깨달음 같은 거죠. 결과물. 자, 경수필. 자, 글쓴이의 유년 시절이 나왔고요. 자, 가시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아까 그 그림, 화가도 있었죠. 자, 비유를 사용했고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고의 변화. 오케이. 자, 가시는 이런 의미지만 여기에서 요 의미 알아두셔야 됩니다. 삶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나 장애. 구체적인 사례로서 나왔었던 거 아까 나왔던 거고요. 예식을 해서. 자, 내 눈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자,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탱자나무와 관련된 경험. 그를 통해 인생을 살면서 가시의 의미와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삶을 깨달은 그런 깨달음을 알게 됐고 자기의 든든한 버팀목, 지켜주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에클슨의 깨달은 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가시를 다스리면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정도로 가면 되겠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요것도 했니? 등? 했어요. 자, 볼게. 자, 등이 가려운 때가 있다. 시원하게 긁고 싶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은 내 몸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곳. 자, 요거 곳. 그 다음에 내 몸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신이 만들어준 것. 그렇게 타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신의 뜻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삶은 종종 그런 것이다. 깨달음. 뭔데? 어떤 깨달음? 가까이 두고도 닿지 못한다. 삶이란.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나의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보지 못한다. 이것도 삶에 대한 깨달음. 앞모습만 볼 수 있는 두 개의 눈으로 나의 세상은 재단되었다. 치수에 맞게 잘라지고 손바닥 하나는 다 쓸어주지 못하는 우주처럼 넓은 내 몸 뒤편. 내 몸 뒤편 여기 어떤 곳이야? 여기. 가려운데 닿을 수 없는 곳. 뒤편엔 입도 팔도 다리도 없고 눈먼 내가 살고 있다. 자, 눈먼 나. 여기 부분. 나의 배우 등입니다. 나의 정면가. 나의 배우가 얘예요. 한 번도 마주보지 못한 내가 살고 있다. 자, 내가 눈앞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그 너머의 내 모습이 평소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은 작품입니다. 자, 주제는 이렇대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중함 인식 못하는 존재에 대한 성찰. 이거는 나에 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 우리는 항상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거울이나 혹은 사람들이 봐주는 반응해주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우리를 인식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 모습도 있다라는 나의 모습도 있다는 걸. 물론 여기에서 나랑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나, 자, 눈먼 나, 한 번도 마주 보지 못한 나. 이거는 내가 나랑 가깝지만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를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등의 의미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소중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 여기 뭐 반려견, 발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 됐고 창의적 읽기는 다음에 할까요? 네. 야, 근데 교과서 말고 그 수행평가 주로 하신다는 분은 그때 모의고사 나가셨었지. 네, 맞아요.
이번에도 모의고사 나가시지 않을까? 네. 어, 저번에 응. 못했던 공리주의랑 리프킨인가? 아, 그거를 기말고사 때 낼 수도 있다고 그때 그렇게 말하셨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 거지? 네. 아직은 하지 않을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창의적 읽기 나갈 거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우리가 토요일 날 약속을 잡기는 하겠지만, 토요일 날 8시에 수업을 하기는 할 건데, 음, 일요일 날 오전 중에 시간 가능한 때 있니? 저, 어, 일요일에, 토요일은 어떻게 되나? 저 토요일도 이번에 교회 연습이 있어가지고, 뭘 그렇게 연습이 많은지. 잠깐만. 그러면, 매주, 네. 어, 일요일은 전에 한 오전인가 2시 전까지 해서 시간은 2시쯤에서 잡을 떴던 것 같은데. 보충을 할 때. 2시요? 너 아니었나? 중간고사 때? 네, 2시 맞는데, 이번 주 이번엔. 저희가 교회에서 체육대회에서 3시 넘어서 끝날 아, 예상이에요. 그러면 이번 금요일은 뭐 해? 내일? 시간이 어떻게 돼? 되는 때가 있어? 내일 7시부터 9시에 영어를 하고요. 응, 그 뒤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 뒤는 다른 애들 내가 보충 잡아가지고. 아, 음, 그 앞 시간대 있으면 하면 좋은데 안 되고. 일요일도 그럼 어려운 거네. 보충이. 네. 토요일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수업 못 들어오고 정규 수업도. 그러면 월요일에 보충을 해보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월요일은 몇 시 끝나? 월요일에 3시 반에 끝납니다. 학교에서? 네. 그러면 혹시 일찍 한다면 언제쯤 해도 가능해? 제가 6시 반부터 수업해서 그럼 그 전에 그 하면 되지. 전에는 네, 가능해요. 6시면 5시 반쯤에 해가지고 네. 요거 창의적 읽기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토요일 날 수업 빠지는 건 그거를 일단 대체를 하는데 네. 11월 10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보충합시다. 네.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 하죠. 네. 음,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네. 음.